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애플이 지난 분기에 매출 580억 달러, 주당 순익 2.33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이터가 사전에 집계한 월스트리트 전문가 예상치 560억 8천만 달러, 주당 2.16달러를 웃돈 결과였습니다. 애플은 또 자사주 매입 규모도 기존 1,3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애플은 이 기간 아이폰을 총 6,120만 대 팔았고 아이패드도 총 1,260만 대를 판매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스트리트 어카운트가 사전에 집계했던 아이폰 판매 예상치 5,726만 대를 웃돌았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국제채권단과의 협상을 진행하는 협상팀을 재편성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알렉시스 치프라시스 그리스 총리는 유클리드 차칼로토스 외무부 차관을 새로운 협상단의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지난 24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직후 각국 재무장관들이 그리스 협상단 대표였던 야니스 바루파키스 재무부 장관을 비난한 데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바루파키스 장관과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당시 회의에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회의를 종료했습니다. 일본의 신용등급이 강등됐습니다. 미국 신용평가회사인 피치는 일본의 신용등급을 기존 A+에서 A로 한 등급 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신용 전망은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피치는 일본 정부가 2015 회계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국가 채무를 줄이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요즘 일본의 국가 채무는 경기 부양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짜 백수 논란으로 주가가 폭락한 내추럴 엔도텍이 100억가량의 자사주 매입과 임원 보유 주식에 대한 자율적 매도 제한, 이른바 락업 조치를 6개월간 갖기로 결의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2일 내추럴 엔도텍이 가짜 백수호 성분인 이업 우피소를 사용했다고 발표한 직후 내추럴 엔도텍 주가는 당일 22일부터 28일까지 나흘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며 시가총액이 1조 6,743억 원에서 8,778억 원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혜린입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데 따른 부담일까요?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지키지 못하고 간밤에는 결국 3대 지수가 일제히 조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하필이면 바이오 관련주들이 급락하면서 나스닥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었는데요. M&A도 헬스케어 쪽에서 무산됐다는 뉴스가 타이밍도 참 절묘하게 나왔습니다. 테바 제약이 인수 제안을 했었죠. 400억 불 정도 주고 우리가 사가면 되지 않겠느냐. 밀란 쪽에 제안을 했었는데 밀란이 거절했다는 뉴스가 간밤에 나왔었죠. 하필이면 FMC 회의 결과도 조금 있으면 나올 만한 그런 시점이어서 시장의 경계감은 이래저래 컸었다 하겠습니다. 장이 끝나고 나서 애플의 실적은 좋았는데요. 주당 순이익도 2.33불 정도 나왔고요. 매출액도 560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은 58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이폰도 생각보다 400만 대 정도 더 팔렸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이 부분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가 준비했습니다. 나스닥의 하락폭이 좀 더 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전해드렸죠. 바이오 관련주들의 급락 있었다. M&A도 무산됐다 전해드렸는데요. 나스닥이 0.6% 정도 빠진 결과 5,060포인트 정도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우는 0.2% 정도 조정을 보였고 마지막으로 보시는 S&P 500 역시 0.4% 정도 하락했습니다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상승 추세가 유효하다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 반락이 나온 것이다. 이 정도로만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가 보시죠.
그리스 협상단의 헤드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수장이 교체됐다고 하는데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결국 협상에 아무런 성과 없이 끝이 났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결국 그리스 재무장관, 그러니까 그리스 협상팀의 수장의 잘못이 있었다고 그리스 정부는 판단한 모습입니다. 야니스 바루파키스 재무부 장관에서 외무부 차관으로 협상팀의 수장을 교체했는데요. 이것이 또한 그리스 사태에 대한 해결 기대감을 더 키운 모습입니다. 독일 증시가 당장 2% 가까이 급등했고요. 프랑스 까크 지수도 1% 가까이 올랐으며 영국 FTSE 100 지수도 0.5% 가까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같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 어제 코스피는 조금 주춤했었죠. 문제 삼성전자가 3일 연속 하락, 무엇보다 종가상 140만 원을 2달 만에 하회한 것이 시사한 바가 적지 않았는데요. 대형주로 갈아타니까 중소형주가 가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어제 코스닥은 강하게 반등해 700선을 거의 목전에 둘 정도로 올랐는데요. 갈아타기 잘못했다고 고민 많으신지요? 투자해법 준비했습니다. 출발 증시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학자에게 듣는다. 오늘은 건국대학교 오정근 특임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이 끝나고 나서 애플의 호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주당 순이익 매출 모두 예상을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아이폰도 많이 팔렸다고요? 결과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어닝 스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예상보다 매출액도 이제 크게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순이익도 예상보다 크게 증가해서 이번에 그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하고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33%나 증가해서 13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폰도 예상보다 더 크게 증가해서 6,120만 대가 팔렸는데 특히 그 중국에서 매출이 71% 증가한 것이 큰 배경이라고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폰이 아마 아이폰 6에 힘입어서 중국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사실 애플이 지금은 다우지수로 편입을 바꾸었지만 원래 둥지는 나스닥에 틀었었지요. 나스닥이 간밤에 조금 조정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바로 하루 전까지만 해도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쓰기도 했었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때보다도 더 높은 주가를 형성하고 있지만 닷컴 버블, 그야말로 버블이 쭉 빠지면서 급락했던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교수님도 역시 공감하시는지, 그렇다면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4월 23일, 24일 계속 사상 최고치를 갱신해 15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해 나오다가 어제 다소 좀 하락했는데, 그것은 이제 어제 여러 기업의 순이익들이 발표되면서 이익들이 달러 강세 때문에 다소 좀 주춤한 것에도 것과, 그다음에 이제 너무 많이 오른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다소간의 반락의 그런 장세를 보였는데요. 그러나 과거 15년 전 2000년에 다클 버블 때하고는 버블 때하고는 좀 다른 양상인데요. 최근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15년 전에는 주도주가 주로 IT주였고 IT 중심인데, 그것도 그 당시에는 사실상 기술력이 취약해서 상품화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지금은 IT주도 상당히 기술력이 향상되어서 예컨대 아이폰이라든지 혹은 애플페이 같이 이렇게 상품화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분야들이 많이 확대되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늘 조금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만은 바이오주가 현재 나스닥 시장에서 지난 1년 동안, 금년 3월까지 1년 동안 나스닥에 상장한 바이오 업체 수가 93개에 이를 정도로 바이오주가 새롭게 주도주로 편입이 되면서 지금은 IT주와 바이오주가 쌍끌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실적도 현재 과거에 비해서는 좀 좋아지고 있는, 특히 IT 업종 중심에서 실적이 좋아지면서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거품이 좀 적다. 15년 전에 비해서는 거품이 적다고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PER 같은 경우에 15년 152배였는데 지금 27배에 불과할 정도로 지금은
거품의 정도가 적다 하는 얘기고, 또 세 번째로는 15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과 금리 인상 연기로 인해서 유동성이 풍부하다. 이런 두세 가지 요인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강세장을 보일 수 있는 요인이 많다. 그럼 물론 이제 미국에서 이번에 달러 강세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것이 좀 과잉 상승 아니냐는 그런 경고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주의 구성 변화, 그다음에 실적이라든지 유동성 이런 걸 생각할 때 아직은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PER도 뭐 닷컴 버블 때 100배가 넘었었는데 평균적으로 현재 나스닥 구성기업의 PER 평균은 뭐 25배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죠. 월스트리트저널이 미국에 조금 있으면 나올 1분기 GDP 성장률이 한 1%대 정도밖에 나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데요.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2.2%였던 것을 감안해 보면 1%포인트가량 더 적게 나올 거란 예상이잖아요. 역시 강달러 때문일까요? 지금 이제 전통적으로 미국이 이제 요 근래 들어서 1분기 성장률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파 때문에 1분기 소비라든지 생산 활동이 위축되면서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또 한파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고 해서 아마 지금 현재 1%에서 1.23%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것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강달러에 따른 영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달러 때문에 수출 증가율이 2%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1분기 성장률이 1% 내지는 1.23% 정도 나오면서 4분기 2.2%에 이어서 1%대로 떨어지니까 미국 경제가 다소 좀 성장이 회복세가 주춤하는 그런 소프트 패치 현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 경제가 상당히 견조하기 때문에 한파라든지 이런 영향이 끝나면은 2분기 정도는 다시 회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네, 강달러 여파로 미국의 1분기 GDP가 부진한 것도 있겠지만 일시적으로 한파, 날씨가 너무 추웠었고 서부 항만 쪽도 파업도 있었었고 이런 일시적 요인과 1분기에 전통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미국 경제가 다시 좋아지지 않겠느냐, 전망은 긍정적으로 하셨네요. 아닌 게 아니라 이제 강달러 여파를 연준도 신경이 쓰고 있는데 이러저러해서 4월달 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 시그널이 없을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연준이 앞서서 4월달에는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미 벌써 지난달 FOMC에서 여러 가지 맥락을 보면은, 발표문을 보면은 이번 달에 금리 인상 시그널을 주지 않을 걸로 거의 확실시되고, 제 생각으로는 아마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10월 달이나 12월 정도 가서 인상을 할 거고요. 심지어는 이제 어떤 분석가들은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강달러로 인해서 다소 주춤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볼 때 내년 초에 가서 올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빨라도 연말 정도 가서 금리를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여져서 이번 4월달 FOMC는 기존의 비둘기파적인 자세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일단 3월달 FOMC 회의에서 큰 변화가 있었죠. 일단 인내심이라는 문구를 삭제했었는데 이번에 포워드 가이던스 선제 안내는 어떤 변경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경기에 대한 판단은 그래도 하향 조정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3월달 FOMC 끝나고 나자마자 곧바로 며칠인가 있다가 고용지표가 굉장히 안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FOMC에서도 성장률을 낮췄죠. 성장률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그리고 이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곧, 지난 3월에 있었던 IMF 세계경제 전망에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종래 3.6에서 3.1%로 0.5%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 경제가 본래 기본적으로 미국의 잠재 성장률 수준이 사실은 2.24%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 경제는 잠재 성장률보다 훨씬 좋게 회복되어 있는 중에서 다소 주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그래서 이제 금리를 지금 계속 올려야 된다는, 왜냐하면 잠재 성장률보다도 높은 성장률 상태가 오래 가면은
그것도 또 하나의 그 인플레이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다행히 유가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있지는 않지만은 잠재 성장률보다 높은 성장률이 오래가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금리를 올리는데 지금 그 회복되는 추세가 다소 주춤하기 때문에 좀 금리 인상 시기를 좀 늦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또 하필이면 이번에는 자넷 옐런 연준 의장의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도 연설이 돼 있지 않은 그런 4월 FMC 회의의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국 얘기는 이 정도로 가름을 하고요. 피치가 일본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시켰더라고요. 신용 등급은 그대로 유지를 했던데 강등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피치사가 저번에도 한번 또 강등을 시킨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추가 강등을 했거든요. 근데 그 피치라든지 그 신용평가사가 일본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의 국가부채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외국 신용평가사들이 각 나라의 신용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그래 자기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나라의 국채에 투자해서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부채의 GDP에 대한 비율이 245%나 높기 때문에 문제는 이걸 이제 일본 국채에 투자를 해서 다른 나라 같으면은 사실은 GDP 대비 국채 비율이 245%면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일본은 워낙 견고한 그런 경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하는데 문제는 그 소비세를 인상을 해서 아베의 전략이 소비세를 인상을 조금씩 해 나가면은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은 국가 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난번에 소비세를 한번 인상하고 나니까 소비가 위축이 되었거든요. 성장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2차 소비세 인상을 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외국인 신용평가사 입장에서 볼 때는 소비세 인상을 연기하면은 그러면 국가 부채 문제는 해결이 자연적으로 늦어지는 것이니까 그만큼 일본 국채의 신용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신용을 저번에도 한번 또 강등을 시킨 데 이어서 다시 또 추가 강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세 인상을 추가 인상을 지연시키는 그 결과 일본 국채의 정상화 속도가 늦어질 거라는 판단하에서 일본의 신용을 강등시켰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비세 인상이 국가 부채 감소 이쪽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효과가 잘 나고 있지 않음에 따라서 당연한 수순으로 피치는 신용등급 일본에 대해서 깎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엔화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교수님?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일본은 이제 굉장히 우리가 그 일본을 볼 때는 큰 구도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일본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베의 가장 큰 목적은 지난 20년 동안 일본을 짓눌러 왔던 국가부채 200%가 넘는 245%에 달하는 GDP 대비 국가부채 이걸 어떻게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떨어뜨리냐. 보통 100%가 넘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오래 일본 경제를 짓눌러 왔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슨 소비세나 법인세 갖고는 안 되고 다른 소득세나 법인세 갖고는 안 되고 보편적으로 많이 거치는 소비세를 거두되 그리고 법인세는 낮추면서 기업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N저를 가져가서 기업 이익을 남기게 해서 소비세 인상분 이상으로 기업들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좀 더 주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기업이 N저로 인해서 이익이 남으면은 그 중에 일부분을 가게에다 임금을 줘서 소비세 인상에 대한 타격을 막는 그런 아주 복잡한 그 정책 혼합을 가지고 지금 밀고 나가고 있는데 지금은 당장은 이제 생각보다 소비가 많이 위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주춤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구도를 가지고 나갈 거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현재 일본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서 제가 보기에는 일본 아베노믹스 그러니까 일본의 이 얘기는 N제를 더 가져가야만이 기업들의 이익이 나고 기업들이 이익을 가게에다가 임금 인상분으로 줘서 소비세 인상에 따른 소비 위축을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일본은행으로서는 더 양적 완화 정책을 밀고 나갈 것이니까 엔저가 좀 더 계속될 것이다. 좀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일본의 양적 완화 기조가 한 몇 년 더 지속이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엔저는 더 심화가 될 텐데
최근 들어서 엔화는 엔달러 움직임을 보면은 그래도 118원대, 9엔대 많아봐야 120엔대 올라서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만 우리 원화 절상 속도가 무섭습니다. 지금 한 달 사이에 한 40원 정도 원달러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원엔 환율이 다시 한번 900원 붕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850원도 갈 수 있다. 교수님은 그런 뷰 갖고 계시다면서요? 이제 사실 이번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일본이 양적 완화를 좀 더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일본이 지금 120엔대 원저리에 머물고 있는 엔달러 환율이 130엔대까지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나 한국에 대해서는 계속 그 외자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070엔대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은 금년 중반에 가서 제가 보기에는 3분기 정도 들었으면은 850원대 안팎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사실상 금년에 평균적으로 이 정도 800원대 중반까지 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 900원대까지 간 것도 우리 수출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이번 엊그제 4월 20일까지 통관 기준 그 수출 보니까 4월 달에는 더 크게 감소해서 11%나 감소했어요. 저번 달 계속 0.9, 2%, 3%가 지금은 4% 하다가 지금 11%까지 수출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800원대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수출이 굉장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일본의 양적 완화 기조는 더 지속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 3분기 정도의 원엔 환율은 850원대까지도 그 이하 갈 수 있는 가능성, 수출 기업의 타격이 우려된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일본 얘기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정근 건국대 금융 IT학과 특임 교수님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예병훈 멘토입니다. 자, 신문 저희가 읽어드리면서 여러가지 좀 섹터들을 계속 잡아드렸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아마 여기 신문 읽어주는 남자 이제 좀 편해지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여러분들께 얘기 드리기가 조금 편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방향성을 지금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함부로 갈아탈 이유가 없다. 코스닥, 코스피 함부로 갈아탈 이유 없다. 계속 강조를 드렸었죠. 자, 코스닥은 다시 재상승 구간에 와서 지금 700선 안착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는 또다시 하락에 대한 우려들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걸 우리가 단적으로 해석을 하자면요. 코스피 쪽에는 시가총액이 많은 종목들이, 큰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보면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자, 밑으로도 배팅이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떤가 하면 위에서 누르는 힘이 강해질 때는 어김없이 많이 올라왔을 때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누르는 힘이 강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굳이 지금 이 구간에서 내가 뭔가를 움직임을 줘서 빨리 돈을 벌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조금은 낙관적인 관점으로 조금 한 걸음 떨어져서 지켜보는 전략이 더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일단은 어제 전일 코스닥이 좀 많이 올랐어요. 분위기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외신과 국내 최대 경제일간지 서울경제신문을 살펴보면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인데요. 제가 뽑아온 기사를 바로 빠르게 좀 살펴볼게요. 자, 빚으로 만들어진 중국 증시 랠리입니다. 데프트 빌드 인 차이나 스톡 랠리입니다. 그대로 직역해 드린 거예요. 자, 이 중국의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증시 현황판들을 보고 계시죠. 자, 이런 모습들 예전에 우리도 많이 봤었는데요. 자, 이거 보면요. 자, 어떤 생각이 좀 드느냐 하면, 지금 중국 증시가 4,500포인트를 돌파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금리가 너무 많이 떨어진 데다가 부동산 투자도 그렇게 환급성이 좋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갈 곳을 잃은 돈들이 증시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증시의 대금이 활발해지고, 거래 대금이 활발해지고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레버리지까지 높였어요. 빚까지 얹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뭐 여기 기사 내용에 보면요, 중국 비단 중국의 문제뿐만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기서 급락이 나와서 마진콜을 당하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지금 손실이 날 것이라는 얘기도 이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요거를 좀 역으로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중국이요, 지금 4,500포인트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아직까지도 그들은 조금 매드라고 해야 됩니까? 좀 미친 쪽으로 광적으로 이 중국 증시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중국 증시 랠리를 계속 가져오고 있고, 그래서 문제의 소지가 굉장히 높지만요, 당분간 현재 장세를 이 현상을 지속하지 않겠나, 그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요, 전에 한번 6,000포인트 부분까지 갔다가 밀려 내려온 거예요. 이제 겨우 본전 회복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중국 증시가 지금 아직은 그들 생각으로는 저평가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중국은 굉장히 많이 고성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아직까지 회복을 못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중국의 이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어요. 샤오미라든가 화웨이 이런 기업들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또 자동차 회사들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 보신다면 아직 그들도 그들 생각에도 저평가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성광통이나 후광통 이런 쪽으로 해서 굉장히 해외 증시 자금들을 많이 끌어당겼어요. 그렇다면 이 증시 자금이 안정화가 어느 정도 돼 있다는 상황에서 여기서 추가적 레버리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논할 단계는 아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현상이 지속될 수는 있습니다만 이 규제 조치를 그들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 중국 정부가 계속 규제 조치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규제 조치를 내놓고는 있지만 소용없습니다. 그게 중국 증시 광풍인데, 이런 광풍에 의해서 당분간은 현상이 지속될 거겠지만 언젠가는 이게 무너질 날이 오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욕심 많은 자금이 부여가 더 돼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라가는 장 불마켓에, 그러니까 황소도 돈을 벌고요, 떨어진 장 베어마켓, 곰도 돈을 버는데 욕심 많은 돼지, 즉 신용 물량이라든가 대차 잔고 이런 것들은 결국 욕심 많은 물량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욕심 많은 물량은 결국은 이제 뱉어내야 되는 상황이 언젠간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점이 지금은 아니란 얘기고, 이제 점점 중국 증시에 대한 상승이 나오면서 리스크적 요인들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얘기 오늘 왜 쓸데없이 아침에 드리냐, 아직까지는 증시 쪽으로 자금들이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관적 관점을 유지하시라는 관점에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딱 두 가지 대세 상승의 전제 요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첫 번째 뭡니까? 코스닥이 많이 올라와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럼 두 번째가 중국 증시가 회복을 해야 된다. 즉 중국 증시가 제대로 올라와야 우리나라 증시가 같이 올라올 수 있다, 이 얘기를 두 가지 전제 조건을 꼭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에서 중국 증시가 지금 굉장히 크게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세 상승의 전제 요건들은 거의 이제 맞춰져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증시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때다.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예요.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자, 국내 최대 경제 일간지 서울경제신문을 또 살펴보면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완규 국무총리의 슬픈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게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슬픈 표정을 지으실 거면 조금 그 총리로서의 자질을 조금 염두에 두셨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제가 뽑아온 기사들을 보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저탄 일본차 미 폭풍 질주라는 기사가 보이네요. 그죠? 자, 여기 보면요, 딜러 마진 인센티브 마케팅에 돈을 물쓰듯 하고 있다. 그들이 돈을 물쓰듯 할 수 있는 이유는 엔화 약세로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는 이 엔화 약세로 여유가 생겼다. 이거는 뭐냐면 차량 가격은 크게 많이 떨어뜨리지 않았는데 나머지 인센티브와
딜러 마진 이런 것들을 오히려 늘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활기차게 차량 판매에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보면 한국차 판매 마진은 일본차의 지금 절반 수준이다. 이런 얘기도 이 기사에 나옵니다. 그리고 일본차가 엔저 때문에 여유가 생겼죠. 그러니까 딜러 마진, 인센티브, 마케팅 이런 거에다가 더 돈을 쏟아부으니까 결국은 이 일본 차들의 판매량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판매 가격은 대폭 낮추고 있다. 광고비도 한국차의 2.3배에 달한다. 자, 물량 공세로 한국과 격차를 벌리고 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자, 현대 기아차 현금 할인 맞불을 지피고 있는데, 자, 역부족입니다. 중과부족이죠. 그러니까, 자,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 금융당국은 계속 가만히 있는 것일까요? 수출기업들이 분명히 타격을 받고 있다. 엔저 때문에 타격을 받고 있고, 지금 원엔 환율 때문에도 타격을 받고 있다.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들 귀는 막혔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최근에 만들어낸, 스마트 이어폰 있잖아요. 뚜렷하게 들리는 그 스마트 이어폰을 하나씩 선물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얘기가 들리지 않을까요? 금융당국이 좀 서둘러 늑장 대응이 아니라 선제적 대응을 했더라면 분명히 국내차의 이런 리스크 요인을 줄여나갈 수 있었을 때 말입니다. 그죠? 시장을 자율경쟁체제로 뿌려둔다. 그럼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금융당국이 개입을 안 할 때의 부분이고요. 금융당국이 어차피 개입을 할 거면서 늘 늑장 대응을 한다 하는 거. 이게 조금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게 뭐냐면 한국차, 현대차, 기아차의 판매 부진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를 해보시면 실적 악화, 지금 실적 악화가 나왔어요. 근데 기술적 반백 영역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여전히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중국에서도 시장 점유율은 크게 높지 않습니다. 그 점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헬스케어, 스마트홈, 유통 등 성장세 빨라. 사물 인터넷에 대한 또 얘기입니다. 유망 IT 분야, IoT 분야, 즉 인터넷 오브 싱즈에 대한 얘기인데 이 헬스케어, 전일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올라왔죠. 그리고 스마트홈, 스마트홈은요 글로벌 기업들이 다 뛰어들고 있습니다. 애플, 구글, 그 다음에 삼성 다 뛰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LG 다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홈 시장의 활성화는 아마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 보면요 원격으로 환자를 모니터링하고 건강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사물 인터넷과 결합한 헬스케어에 관련이고요. 비용 절감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는 기사도 여기 내용에 나옵니다. 거기다가 부산시는 교통 분야에 사물 인터넷을 적용했다. 자, 이 얘기 뭐하고 연관시킬 수 있습니까? 스마트 시티하고 연관시킬 수 있죠. 자, 스마트 시티 교통 통제 제어 솔루션 시스템 경봉 아직까지 여전히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 보셔야 되고 대기업 중소기업 간 공조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사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앞으로 펼쳐질 시장이에요. 나아갈 시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신문이 말해주고 있고 세상이 여러분들께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야 될 시장, 그것이 바로 사물인터넷이고 그 사물인터넷의 협의의 사물인터넷에서 광해의 사물인터넷의 협의에 바로 스마트홈 그 다음에 유헬스케어가 있다는 거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신사통팔달 역시 또 사물인터넷에 대한 얘기입니다. 활용가치 무한대 상상 속 신세계에 열렸다 이런 얘기 나오죠. 자, 여기 보면요 재밌는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참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들고 나왔는데요. 자, 숟가락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숟가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숟가락이 자동 제어 시스템이 있어서 이 숟가락이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숟가락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식사량을 알려주는 숟가락, 몸 상태 체크하는 침대, 뭐 이런 것들이 사물인터넷. 결국은 센서죠, 그죠? 센서로 움직이고 있다. 인터넷이 모든 사람과 사물을 연결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학교, 병원, 공장 모든 분야의 산업, 그러니까 거의 산업혁명에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스코, 챔버스 회장이죠. 최근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도 회동이 있었습니다. 이 시스코가 인터넷 오브 싱지 분야에서 올해 1조 5천억 달러의 가치를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 내용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고자 하는 거, 돈이 되는 시장이니까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더라도 결국은 뭐다? 사물인터넷을 계속 지속적으로 주목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장기적 관점이에요. 그죠? 꼭 좀 지속해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이 자산운용사가 이런 짓을 왜 했을까요? 채권 파킹 등 검은 공생의 메스. 자, 검찰이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그죠? 지금 HMC 투자증권, 그 다음에 동부증권, 그 다음에 7개 증권사가 지금 나옵니다. 이 증권사가, 현대, 동부, 기움, 신영, KTB, IM투자증권, 이렇게 7개 증권사가 나오는데요. 자, 이게 왜 나오느냐 하면, 이들이 채권 파킹이라는 부분이에요. 이 채권 파킹은 뭐냐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산운용사가요, 이 채권을, 증권사에 맡겨놓고, 손실이 나면, 그 고객들에게 손실을 지우고요. 손실의 책임을 지우죠. 그 다음에 수익이 나면요, 그들끼리 나눠 갖는 참 묘한 구조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의 돈을 이런, 자산운용사, 이런 쪽에, 확인 안 하고 맡기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양심 있는 운영사도 많아요. 그 일부 운영사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참, 통탄할 일이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 증권주에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증권주, 지금 당장 어떤 이런 검찰 수사로 인해서 증권주가 폭락이 나오거나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증권사의 신의적 부분, 그것들을 문제시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주가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요, 이번 주말에 또 강연회가 있습니다. 강연회에서 이런 내용들 좀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일이죠. 금요일입니다. 노동절 날 저는 공덕으로 갑니다. 하나대투증권 공덕지점 그쪽으로 오시면 되고요. 5월 1일 날 토요일 날은요, 유안타증권 구로지점입니다. 시간은 금요일도 토요일도 오후 2시입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입니다. 자, 여기 구로 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게 토요일 날 오시면 되고요. 이 공덕, 마포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은 금요일 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하반기 주도 섹터에 대한 얘기, 주도 업종에 대한 얘기, 그리고 주도 종목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투자 제안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장세, 이제 체크 거의 끝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종목 장세로 여전히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크를 했으니까 결과는 나왔죠. 그죠? 종목 장세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변동성이 있어요. 변동성 없는 종목 장세가 아니에요. 변동성이 있는 종목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늘 많이 올라있던 종목군에서는 해답을 찾으시면 안 돼요. 지금 또 오늘 전일 나왔던 미국 기사가 금일 바이오주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요, 사실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급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인도 돼요. 그래서 지금 변동성은 상존하고 있는 만큼 자,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야 될 그 종목 장세는 여전하니까 많이 올라있지 않는 종목군에서 해답을 찾으십시오. 아시겠죠? 자, 저는 이만 물러가고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근이었습니다.
이어서 시황의 신 모시고 국내 시장에 필요한 전략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7년 만에 중국 상해종합 증시가 4,500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 부담 또 FMC 회의를 앞두고 약간은 조정을 보였는데 많이 빠진 건 아니더라고요. 전일 우리장 포함해서 리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4월 달도 며칠 남지 않았네요. 오늘이 화요일이니까요. 이제 실질적으로 내일과 모레, 오늘을 포함해서 3일 남겨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번 주가 지나가면 또 5월 1일, 5월을 시작하는 첫날부터 우리 근로자의 연휴죠. 또 연휴가 시작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을 하루만 휴가를 낸다면 5일 연속 황금 연휴가 시작됩니다. 자, 주시장도 여전히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큰 이슈가 있죠. 예, 선거가 있습니다. 참 정치권도 참 여러 가지로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통령이 결국 남미 순방을 해서 귀국하셨죠. 그래서 귀국 일성이 읍참마속의 결정을 내렸다. 총리가 해임되는 역사적인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읍참마속이 뭐죠? 울면서 명장인 마속을 벤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저도 국내 증시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아직도 그죠?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내 시장을 포함한 전 세계 주식시장이 여전히 상승 기조에 놓여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죠. 자, 전일장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미국 증시가 소폭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 장 초반엔 상승 출발했죠. 상승 출발한 이유는 유럽 증시가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무려 그리스 증시가 4.3%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독일 증시가 1.9%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유럽 증시가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네, 그리스가 부채 협상 그 책임자를 교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히려 그리스가 디폴트라든지 그렉시트 위기감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이 유럽 증시를 폭등으로 이끌었고요. 그 여파로 인해서 미국 증시는 상승 출발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도 물량 그리고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한 차익 실현 매도 물량 그리고 M&A가 실패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정을 받았는데 그 조정폭은 너무나 견고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국내 증시도 이틀 연속 약보합 국면으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2150포인트대에서 이틀 연속 정체 국면을 보이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속담에 사자성어에 보면 과유불급이라는 것이 있죠. 과하면 부족하면 못하다 하는 말씀들이 그런 뜻인데요. 국내 증시도 저는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보다 최근에 증시 모습을 보면 저는 너무나 견고합니다. 지금 최근에 시장의 모습을 보면요. 기관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매도했다. 이걸 떠나서요. 삼성전자를 상승을 저지시키고 있습니다. 150만 원을 돌파했던 삼성전자가 어제는 140만 원 선마저 붕괴되는 모습을 보였죠. 자, 삼성전자를 붙들어 매면서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를 붙들어 매면서 종목별로 랠리를 펼치고 있다는 점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왜 삼성전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엄청난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붙들어 매두면서 다른 종목을 상승시킨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붙들어 맨 매듭을 풀어준다면 국내 증시는 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래서 전일 국내 시장의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상승 기조에 따른 연속 상승에 따른 너무나 견고한 눌림목의 과정이고 여전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잠정 실적도 아주 서프라이즈한 수준으로 발표를 했던 삼성전자가 내일 본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삼성전자 주가가 밀릴까? 그것도 종가상 140만 원을 깰 정도로 왜 이렇게 밀려야 되는가? 그 하락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고요. 또 간밤에 타이밍도 절묘하게 애플은 호실적을 발표했더라고요. 아이폰을 중국에서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판 결과라고 하는데 오늘장 변수 애플도 분명히 들어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장 이슈 여러분이 체크해야 할 사항을 제가 세 가지로 점검을 해드린데요. 미국 시장이 장마감한 이후에 애플이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지금 주가도 장마감 이후에 1%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애플의 상승은 국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하락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제가 그걸 감히 하락 이유는 이겁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럴 능력은 저한테는 없고요. 다만 최근 삼성전자의 하락 요인이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 때문에 그렇다. 특히 국내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펀드 환매로 인한 펀드에 담겨져 있는
물량이 삼성전자가 많죠. 어느 펀드든지 삼성전자가 담겨있지 않은 펀드가 없습니다. 중소형주 펀드 빼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 영향이 크지 않았나. 그리고 어제장에서도 국내 기관 투자가들, 특히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됐는데요. 그 여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의 하락 또한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고, 잠시 후에 다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140만 원 선을 이탈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본다면 오히려 지금이 매수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 사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요, 그동안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매도로 대변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는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매도를 보였습니다. 근데 그 매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외국인이 한 32,000주 정도, 국내 기관은 53,000주. 근데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매도 규모가 줄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그동안 수십만 주 매수한 것에 비한다면 어제 32,000주의 매도는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이 오늘장 이슈로서는 이 삼성전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또 하나는 오늘장 체크해볼 사항은, 자, 금융위가 퇴직연금 감독 규정을 개정안을 통해서 위험 자산 한도를 기존의 40%에서 70% 늘린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축연금의 이체를 간소화한다는 소식과 함께 굉장히 큰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과연 이것이 보험사가 호재가 될지 은행이 될지 증권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최대의 수는 증권사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전히 실적입니다. 오늘 애플이 미국 시장의 약세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텼던 이유, 장마감 이후에도 1% 이상의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실적이죠. 뭐냐면 실적입니다. 자, 오늘 장에서 국내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실적이 오늘도 발표가 됩니다. 오늘도 현대중공업을 필두로 해서 롯데케미칼, 삼성 SDI, KB금융, LGU+, 그리고 두산인프라코, 두산건설, 대우건설, 현대산업 등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따라서 이들 기업들이 실적 발표 여파에 따라서 또 시장은 조금 변동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역시 펀더멘탈적인 접근, 실적적인 접근을 여러분 같이 염두에 두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코스닥 급락으로 대형주에 관심을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개인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어머, 갈아탔더니 코스닥을 포함해서 삼성전자가 안 가고 대형주가 안 가고 중소형주가 가네요.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삼성전자 매수 사인도 살짝 내시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식시장은 참 하면 할수록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 고시라든지 어떤 시험은 합격을 하면 그 라이센스 가지고 평생을 가죠. 큰 결격 사유가 없으면. 근데 이 주식은요, 그 주식시장에서 가장 어렵다는 것이 자산운용 인력, 펀드 매니저 자격 시험이 가장 어렵거든요. 그걸 합격한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보이는 건 아니죠. 이건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매력이 있다 하는 말씀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드렸죠. 자, 참 어려운 모습인데요. 그러나 이거 하나만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나 혼자 독구벌 장군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가 좋은 사회다.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다 하는 말을 많이 하죠. 주시장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가 최저점에서 사고 나 혼자만 최고점에서 팔겠다는 생각만 버린다면, 같이 가겠다는 생각만 하신다면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시장의 주도주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그럼 앞으로 주도주가 뭐가 될 것이냐, 내가 최저점에 사겠다, 이 생각은 좀 버리세요. 남들이 주도주를 선정해 놓으면 여기구나 하고 편승하는 이런 전략으로 임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만 염두에 두신다면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미 앞서서도 투자 전략은 매수 마인드 전략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다만 우리 내추럴 엔터텍으로 인해서 자, 이 종목별로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까지 한 단계 레벨업된 상태에서 펀더멘털이 다소 불안한 기업보다는 그래도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국내에서 대표 기업들을 선호할 가능성은 앞으로 더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펀드도요, 주식형 펀드에서 채권 혼합형 펀드로 시장의 큰 손 세력들이 갈아타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와 일맥상통한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 이번 주에 관심 종목으로서는 이미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해 드렸어요. 첫 번째, 저는 역시 고가 자산주들 한번 눈여겨보시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래도 보시피 액면 분할로 해서 지금은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다음 달 8일날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아모레퍼시픽을 필두로 한 고가 자산주들의 액면 분할 가능성이라든지 유동성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후발주자로 지금 급등하고 있는 것이 롯데 칠성 같은 종목이 어제가장에서 상한가에 진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200만 원 넘는 주식이. 그리고 롯데그룹주, 롯데제과도 지금
상승 대회에 합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 일환으로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삼성전자도 액면분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아직까지도 조금 이게 의견을 통일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액면분할을 하면 좋긴 한데, 주가에는 좋긴 한데 대주주 측면에서는 과연 그게 좋을지 그걸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 국내 시장으로 해서는 액면분할을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저는 삼성전자가 액면분할을 실시한다면 지금 140만 원이 14만 원이 된다고 본다면 이거는 금방 30만 원, 40만 원 가는 거는 시간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여전히 매력이 큰 주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이외에도 고가 자산주들 뭐 KCC라든지 그렇죠?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그리고 호텔신라라든지 그리고 CJ 제일제당이라든지 이런 고가 자산주들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실적도 뒷받침되고 펀더멘탈이 좋은데 유동성이 적은 주식들 이런 종목군을 계속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성장의 최대 수혜주 은행, 증권, 건설에 대한 관심은 역시 계속 가져가십시오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번 주 4월 30일부터 우리는 5월 1일날 근로자의 날이죠. 중국도 노동절 연휴입니다. 중국은 하루만 쉬는 게 아니라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무려 닷새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 노동절이 또 대거 6호가 국내로 밀려들 가능성이 높죠. 역시 지금은 뭐니 해도 중국 따라잡는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호 관련주들, 화장품, 그리고 호텔을 포함한 유통주, 그리고 삼성페이로 대변되는 중국의 알리페이가 시작된다고 하죠. 그 시발점으로 롯데백화점이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업계 최초로. 이게 알리페이 관련주들.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내추럴 엔도텍발 코스닥이 급락했을 때 우리 특집으로 분석에 도움 말씀 주셨기 때문에 내추럴 엔도텍 추가 질문만 아주 짧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사주를 한 100억 가까이 매입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하한가를 탈출시킬 수 있는 그런 호재라고 보시는지요? 근데요, 그 소식이 아니다 하더라도요, 내추럴 엔도텍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줘봅니다. 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물론 내추럴 엔도텍이 178만 주 지금 하한가 잔량이 쌓여 있어요. 지금 어제 종가가 45,400원입니다. 오늘 하한가를 치면 38,600원이에요. 통상적으로 그 어떤 주식도 세 번의 하한가, 세 번의 개파를 하면 반등을 줍니다. 설사 오늘 하한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다 하더라도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질문 하셨는데 내가 지금 170만 주 하한가에 쌓여있는 종목을 내가 매도를 냈어요. 하한가에. 근데 그게 팔렸어요. 그럼 100% 반등입니다. 팔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전히 하한가라. 내 거 안 팔리면은 그냥 하한가입니다. 하지만 내가 매도를 해서 미리 받쳐놓고 기다린다는 거, 더군다나 오늘이 하락 몇 번째입니까? 하한가가 지금 오늘 4번째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하한가에 내가 제발 가져가십시오. 받쳐놓고 한다는 건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입니다. 저는 오늘 170만 주 이상의 하한가 잔량을 쌓아놨는데요. 개인 투자분들은 빼셨으면, 특히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갖는다. 그래서 오늘 정도에서는 하한가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고, 설사 하한가를 벗어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하한가에 제발 가져가 주십시오 하고 시루떡 놓고 고사지는 것 같은 이런 매매 전략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추럴 엔도텍은 오늘 시기상 그리고 뉴스까지 감안했을 때 하한가 탈출이 당연한 수순으로 보여지니까 하한가 쪽에 베팅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님과 함께 봤습니다. 내추럴 엔도텍 분석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두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시간입니다.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두코 멘토 만나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코스닥은 강하게 반등했는데 코스피는 종가상 약간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앞서서도 약간 분석이 나왔지만 또 주시하셨었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사흘 연속 흐르는 모습, 펀드 환매 때문인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얘기도 앞서 있었었는데 일단 시장의 전체 흐름을 조금 많이 흐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시장부터 살펴주시죠. 글쎄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강했던 그런 하루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긴 하지만은,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수급적으로도 지난주보다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씩 약해지게 되면서 추세가 꺾였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의 급락적인 부분들, 역시나 현재 구간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앞서도 좀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은 4월 20일 정도가 될 겁니다, 아마. 이날이 증권가에서 이건희 회장님의 사망설이 돌게 되면서 하락이 나왔을 때 이미 이때 당시에 투자 심리가 꺾인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상승을 해도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역시나 그 이후에 지속적인 하방 추세적인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서 순환매로 우리가 눈을 돌리고 있을 때 이미 삼성전자는 단기적인 급락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보시더라도 최근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많은 부분입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도가 나오면서 개인들만 나홀로 매수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상승이 나와주어도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조금은 높다는 점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수는 큰 틀에서 봤을 때 5일선과 11선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이평선이 되겠죠. 5일선과 11선 거의 근접하고 있는 구간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코스닥 쪽으로 쏠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의 노동절 관련돼서 중국 소비 관련주들, 화장품들부터 패션 관련주들까지 중국 관련 섹터의 기술적 반등이 조금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IT 부품 섹터들도 어느 정도 바닥권에 있다가 상승 추세로 전환 중인 종목들까지 나름 매력적인 종목들도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그 중에서 지난주 목요일 정도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덕산 하이메탈과 크루셜텍, 그리고 일진 디스플레이, 세 가지 종목들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종목 모두 공통점이 있다면은 바닥권에서부터 지속적인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자, 중요한 것은 세 종목 모두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를 동반한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매집으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구간 상승시 따라잡기에는 조금은 부담이 있는 그런 가격권을 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하반기를 준비할 수 있는 업종과 섹터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심히 봐야 될 종목군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IT 부품주 쪽에서 이제 S맥도 기관 매수세가 상당히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S맥 올 상반기부터 연기금들의 매수세가 가담이 되면서 현재까지 기관들이 주체로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 자, 중요한 부분들은 개인들은 상승시 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크루셜텍도 그렇고 덕산 하이메탈, S맥, 일진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군들 거의 전체적인 특징이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를 동반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추세의 방향성을 튼 모습이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개인들의 매도세가 상승시에 나와주고 있다는 점, 상당히 중요한 키포인트로 우리가 IT 부품주를 접근해야 될 그런 관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이 종목들과 업종 섹터 말고도 일단 좀 몇 덕목이 더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잘만하면 이 하반기 정도에는 IT 부품 쪽으로의 섹터로의 큰 수익도 예상이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적인 부분들이 수익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서 IT 부품 섹터 코스닥 조정 시마다 유심히 계속적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섹터이지 않나 싶고요. 자, 그리고 엔터주들이 바닥권에서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코스닥 어제 상승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YG엔터가 바닥권에서 3% 정도 일부 좀 상승을 했는데, 상승 주체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관 매수세가 상당히 좀 오랜만에 들어온 모습이었죠. 개인들은 매도가 나와주었고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동시 순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단단하게 만드는 모습. SM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기술적인 추세로는 쌍바닥 가격권 작년 12월 달에 바닥을 다진 저점 33,000원과 지난주에 엔저로 인해서 추세가 살짝 무너지게 되면서 바닥을 다졌던 저점이 32,000원대, 3200원대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엔저의 악재를 바닥은 어느 정도 조금씩 경직성을 확인하려는 심리가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일단 엔터주들 재료는 뭐니 해도 아이돌 가수의 컴백인데, 일단 날씨가 조금씩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름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아이돌 가수들의 컴백적인 댄스곡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주가의 상승적인 부분들도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엔터주들 바닥권에서의 추세 돌리는 것을 일단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한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서서 이제 매수 가담을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엔터주들, IT 부품 섹터 지속적으로 관심권에 두시기 좀 바라겠고요. 자, 일단 오늘 말씀드린 종목군 중에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그런 종목군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과 기관들 동시 순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더욱더 좋은 수급 주체가 될 수 있겠지만은 최근에 개인들이 빠져나가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주가는 끌어올리고 재차 하락시킴으로 인해서 물량을 받는 전형적인 매집 형태의 종목들이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너무 단기간의 수익을 쫓지 마시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 좀 드렸지만은 시장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배신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고 오늘장 확실하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학과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 바이오주 흐름도 안 좋았는데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바닥권에 있는 코스닥 IT 부품주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한번 유념 있게 지켜보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진득하니 매매했으면 하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드코멘트와 함께 봤죠. 자, 간밤에 뉴욕 증시는 약간 조정을 보였습니다. 많이 오른 것도 있고요. FMC 회의를 앞둔 경계감도 있었습니다. 유럽은 크게 올랐는데 오늘 네트로엔도텍 자사주 매입 얘기도 있고 애플의 호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당장 관련된 IT주 그리고 네트로엔도텍 주가 흐름 궁금해지네요. 출발준 쇼헤드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로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